우선 저는 글 쓰는 사람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현업이 있습니다. 저는 인테리어 디자이너고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100권의 책을 출간하는 작가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계속 책을 출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5권 정도의 책을 출간을 했고 내년에 새롭게 도전하는 것이 5권 출간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계속 글을 쓰는 삶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7편의 글을 씁니다. 그 이유는 제가 5권의 책을 내려고 하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500편 정도의 글을 생성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7편 중에서 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글은 한 편 내지 2편 사이였어요. 그래서 계산상 500편의 글을 쓰려면 하루에 7편을 꼭 써야 하는 그런 루틴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좀 데일 카네기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좋은 글을 쓰는 사람,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을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데일 카네기의 자기 관리론이나 여러 가지 책들이 참 많은 영감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첫 번째 글을 썼던 거는 4시간 정도 글을 한 편 쓰는데 여러분들 블로그 1일 1포스팅 하는데 저는 제일 처음 할 때 4시간 걸렸습니다. 그래서 4시간이나 걸렸던 느린 사람이고 제가 이제 이 속도를 맞춰낼 수가 없기 때문에 느린 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계속해서 이제 디벨롭을 시켜간 게 1포, 2포, 3포, 5포, 6포, 7포 이렇게 좀 진행을 했던 것 같고요. 이런 시간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조금씩 내가 생각했던 한계들을 뚫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알게 되었고, 그런 좀 중간 과정에 계속 이렇게 치열한 시간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뭐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글을 쓰고 누군가가 나의 글로 인해서 삶이 변화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글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제 두 번째 책을 낸 게 기독교 서적인데 고난은 축복이었다라는 이제 책인데 그 책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었고 어떤 삶을 그만 살고 싶은데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글 쓰는 게 제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글을 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7편의 글을 어떻게 쓰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예, 인풋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풋을 위해서 매일 독서를 하고 있고요. 매일 한 권 내지 2권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한 권에서 15편 정도, 15문장 정도 저한테 이제 와닿는 문장을 기록을 하고 그 문장을 활용해서 이제 저의 생각을 나열해서 글을 쓰는 과정으로 지금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날에 주제문과 문장을 같이 적어서 메모를 남겨두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날에 그걸 준비했던 거를 이제 쓰도록 하고 있고요. 독서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속독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속독법을 익힘으로 인해서 조금 더 이 많은 책들을 이렇게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저는 되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 다른 분들이 많이 이렇게 오해하시는 게 이렇게 쏟아내는 양 때문에 저 사람 좀 다를 거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 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고요. 성장의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블로그 글을 이렇게 쓸 때 성장하는 분들을 보면 1년에 한 번씩 성장을 하거든요. 1년에 보통 365편을 써요. 그러면 그분들은 365편의 성장을 하는데 저는 1000편에 한 번씩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알파 블로그를 운영하고 3,650편을 달성했고요. 이제 올해 연말하고 내년 초쯤 되면 한 4,000편이 될 것 같은데, 1,000편에 한 번씩 붐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00편에 한 번씩 어떤 저 나름대로의 한계 지점을 조금씩 뛰어넘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표현력이나 어떤 글을 쓰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졌던 것 같고, 글쓰기는 정직한 영역입니다. 내가 쓴 만큼 내가 한 만큼 딱 그만큼 느는 것 같아요. 근데 속도는 다를 수 있어요. 빠를 수도 있고요. 느릴 수도 있고요. 전 좀 많이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씁니다. 많이 쓰고 양질 전환의 법칙을 가장 많이 운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7편의 글을 쓰는 방법은 그 정도로 이제 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본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글을 쓰는 시간이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보통 기상은 5시에 하고, 오전에 9시부터 저녁에 9시까지는 업무를 봅니다. 그래서 짜투리 시간에만 독서를 하거나 SNS를 조금씩 하는 것이지 제 본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남는 시간은 오전에 5시부터 9시까지 이제 출근 시간 빼야 되니까 한 5시부터 8시까지 그다음에 저녁에 10시부터 12시까지 그렇게 해서 5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한가하고 노는 사람이냐라는 질문도 종종 받긴 하는데,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 본업이 있습니다. 본업이 있고, 이렇게 아침하고 저녁 시간을 이제 활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글은 쓰고 싶고, 글 쓸 시간은 없고, 제가 해야 될 일은 있고, 재산 제가 지켜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아침에 글을 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침 루틴을 이제 만들어서, 1분 미소, 그리고 감사, 사색, 기도, 읽기, 쓰기 이렇게 루틴화해서 아침에 2시간을 이 루틴을 하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이렇게 긍정학언을 하고 아침에 저를 응원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나를 존중해야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아침 루틴을 통해서 많이 깨달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좋은 얘기만 100번씩 해주는 거예요. 나 스스로에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내년에 5건 출근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라는 말을 계속 합니다. 그럼 귀에 딱지가 앉고 머릿속에 할 수 있다는 말이 뱅뱅뱅뱅 돌 때까지 아침 시간을 그렇게 좀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가 좀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아침에 100번이나 나한테 세뇌를 시켰는데 할 수 있다는 말을 100번이나 들었는데 할 수 없다는 말이 쉽게 좀 안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어라는 말이 방금 할 수 있다 했는데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생각해보고 돌아가는 어떤 그런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이제 삶을 통해서 쏟아내는 게 이제 글쓰기죠. 그렇게 해서 전날에 준비했던 어떤 문장과 문장을 다시 열어가지고 저는 네이버에 임시 저장 기능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시 저장 기능을 활용해서 글감을 꺼내서 작성을 합니다. 그렇게 에너지를 충전해서 어떤 좋은 생각들을 채운 상태에서 글을 쓰면 글이 속도감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편에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이제 컨디션이 좋을 때는 7편을 다 쓸 때가 있고요.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5편 정도를 쓰고 업무를 봅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녁에 2편 정도를 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7편을 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쓴다는 것 자체에 희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글이 어떤지에 대한 자기 검열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왜 내 글이 왜 이렇게밖에 못 쓰는 걸까라는 생각을 누구나 합니다. 글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시간을 지나가야 하고 여전히 지금도 그런 의문이 가끔씩 들 때가 있습니다. 초보는 초보의 때에, 중수는 중수의 때에, 고수는 고수의 때에, 달인은 달인의 때에, 전설은 전설의 때에 맞는 글쓰기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강원국 작가님도 글쓰기 어렵다고 했고요.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피를 토하는 것 같다는 표현을 했고요. 누가 그 문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사람도 여전히 글쓰기가 어렵다고 하니까요. 충분히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내 수준에 맞는 글을 쓰는 거고, 내 글을 누군가는 공감해주고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보의 글쓰기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달변가의 글이 아니라 나의 글, 나의 진솔한 이야기, 나의 삶이 담긴 보석 같은 일상이 담긴 글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글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글이 멋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개인의 글이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킬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글을 쓰면서 느낀 것은 이 4가지 플롯이 들어가니까 글이 좀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생각, 교훈, 인사이트. 이렇게 4가지가 들어가게 되면 조금 글에 짜임새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험, 사실은 경험입니다. 경험에 입각한 내용. 그러면 경험이 들어가게 되면 세상에 하나뿐인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유니크함, 보석이 비싼 이유는,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는 희소성 때문이죠. 나의 경험은 나만 겪은 거니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사실로 쓰시고, 그 다음에 생각을 더 붙이는 겁니다. 사실에 생각을 붙이면 어떤 나의 경험하면서 얻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들을 글에 붙이는 순간 조금의 더 나만의 색깔이 덧붙여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교훈입니다. 이게 느낀 점에 대해서 발전한 사항들을 적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읽는 독자에게 나의 어떤 감정의 그런 시선을 옮겨서 독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효과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이트. 이 타인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사실 이런 걸 경험했고, 이 일을 경험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난 이런 걸 느꼈는데, 너의 생각은 어떠니? 이 글을 읽은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감정의 시선을 독자에게 옮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독자가 이 글을 읽고 충분히 교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글을 볼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쓰기는 연습입니다. 연습의 시간을 꾸준히 쌓아야 합니다. 잘하는 사람도 못하는 사람도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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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을 계속 쌓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일기로 하면 좋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일기. 타인에게 개방되는 게 불편하다면 비공개로 글을 쓰셔도 됩니다. 무조건 매일 하나씩 계속 써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포스팅입니다. 블로그 포스팅을 하게 되면 무게감이 생깁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누가 나의 이야기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풀어낸다는 숙제, 그리고 그 숙제를 또 풀어낸다는 그런 마음이 작은 성공을 경험하게 합니다. 큰 성공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성공은 경험하기가 쉽습니다. 작게 하나씩 포스팅을 완성하는 것 자체로 작은 성공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전자책입니다. 글을 좀 쓰다 보면 전자책을 쓰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쓰시면 됩니다. 이때 들어오는 자아의 소리를 뮤트 시키셔야 합니다. 네가 글을 쓴다고? 네가 작가가 된다고? 네가 할 수 있겠어? 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되고요.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자책을 꼭 쓰는 그 단계로 나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전자책을 써보고 나면 경험이 생기죠. 그래서 그 다음은 종이책을 도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글쓰기를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버드 글쓰기 강의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버드 글쓰기에는 첫 번째 창조적 글을 쓰기 위해 질문하라. 두 번째, 작가 노트를 활용하라. 세 번째, 재료를 수집하라. 네 번째, 기억을 활용하라. 다섯 번째, TV를 보는 습관을 버려라. 키워드만 요약하자면 질문, 노트, 재료, 기억, TV입니다. 질문은 고수의 질문법을 쓴 한근태 작가님의 책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질문을 하게 되면 우문현답이라는 말처럼 어떤 질문을 하든 좋은 대답을 끌어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답을 찾으시는 과정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트입니다. 작가 노트라고 표현을 하는 걸 보통 우리는 어, 글감을 모으는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공간을 자신만의 공간을 만드셔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공간을 블로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는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블로그에서 검색을 해서 키워드를 활용해서 글감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재료를 수집하는 건 일상에서 관찰력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 어떤 보석 같은 순간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으면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진도 찍고 자연스럽게 기억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키워드도 메모하게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억입니다. 사람은 기억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해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록해야 되고요. 좋았던 내용, 좋았던 감정, 스쳐 지나가는 액션이 있다면 꼭 멈춰서 잠시 기록하시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TV는 바보 상자라는 얘기를 하죠. 저희 집에 TV는 플러그가 빠져 있습니다. TV를 잘 보지 않겠다는 어떤 선언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저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TV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TV를 좀 멀리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딥마인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미경의 딥마인드인데요. 마인드에 대해서 저도 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인상 깊게 읽었는데, 인마인드. 인마인드는 부정의 언어, 딥마인드는 긍정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딥마인드를 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부정의 언어가 켜질 때마다 딥마인드를 열어서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고 자문자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딥마인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긍정의 방향을 보게 되고 글쓰기를 통해 긴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힘든 경험을 하게 되고, 누구나 역경을 통과해야 되고, 누구나 장애물을 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는 동안 인마인드가 아니라 딥마인드를 탑재하게 되면 결국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학원을 낳고, 긍정적인 실천을 만들고, 긍정적인 실천은 긍정적인 결실을 만듭니다. 긍정이 뭐 할 거냐라는 질문하는 분들 계신데요. 해보고 얘기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거울 앞에 서서 100번씩 긍정 학원을 외치게 되면 나의 삶이 긍정 에너지로 다 채워질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매일 긍정스럽지? 네, 아침마다 긍정 학원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매일 자신의 이야기를 딥마인드로 다시 풀어내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딥마인드를 읽으면서 파지티브 에너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 긍정적인 에너지가 현실을 새롭게 바꿔주고 새로운 결실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부정의 에너지를 털어내고 긍정의 에너지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글 쓰는 것으로 옮겨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하시는 글 쓰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작가가 아니어도 됩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 글을 쓰는 여러분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나의 글을 평가하지 말고 나의 글을 비평하지 말고 나의 글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껴주면서 좋은 글을 세상에 많이 드러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